미국 소설가 너세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 주홍글씨입니다. 청교도 신자였던 작가의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있는 명작입니다. 모두 24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제1장 감옥문.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덥수룩한 수염의 사나이들이 어느 목조 건물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속에는 머리에 수건을 쓴 여인들과 쓰지 않은 여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건물의 문은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뾰족한 무쇠못이 줄지어 박혀 있어서 육중하게 보였다. 새로운 식민지의 개척자들은 처음부터 유토피아가 아무리 인간적인 미덕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처녀지의 일부를 반드시 묘지와 감옥을 지을 부지로 써야 한다는 생각은 잊지 않고 있었다. 보스턴 주민의 조상들도 이런 관례에 따라 코닐 부근에 첫 감옥을 세웠고, 더불어 아이작 존슨의 땅에 그의 묘를 중심으로 최초의 묘를 정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훗날 존슨의 무덤은 킹스 채플을 가득 메운 여러 무덤 중에서도 중심이 되리라. 보스턴시에 세워진 지 벌써 15년 내지 20년이 되고 보니 이 목조로 된 감옥도 그동안 풍상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거기다가 잔뜩 찌푸린 날씨는 한결 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또한 참나무 물에 박힌 육중한 무쇠못마다 녹이 슬어 이 신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색 창년해 보였다. 죄악에 관한 일이 언제나 그렇듯 이 문짝도 젊은 시절의 일은 전혀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았다. 이 볼성사나운 건물과 마차가 다니는 길 사이엔 풀밭이 있어서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그것은 우엉, 명아주, 나팔꽃 등으로 감옥이 문명사회에 악의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듯 했다. 감옥문의 입구에는 찔레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마침 6월이어서 건물은 그 하얀 눈송이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은방울처럼 매달린 꽃송이들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죄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주어 어두운 마음에 자연이 베푸는 최대한의 사랑과 친절을 간직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 찔레나무는 이상한 인연으로 역사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나무가 그 위를 뒤덮은 커다란 소나무가 다 쓰러져 버린 뒤에까지 황폐한 빌판에 그저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성자가 된 앤 허친슨이 옥문을 들었을 때 밟은 곳 마다에서 돋아난 것인지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다. 어쨌든 불길한 이야기의 막이 오르려는 이 벽두에 이 질레코트의 이야기를 하게 된 작가로서는 그중 한 송이를 꺾어 독자에게 바치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 싶다. 이 꽃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아름다운 미덕으로 상징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으로 장식되는 이야기의 결말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처형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어느 여름날 아침, 감옥 앞 잔디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육중한 무쇠못이 박힌 참나무 문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선량한 시민들의 얼굴을 그토록 화석처럼 굳어지게 한 심각한 침울함은 보스턴이 아닌 다른 고장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대가 아닌 후세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악명 높은 죄수가 처형되리라는 것도 그들은 벌써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엄격한 정신을 생각하면 이 같은 추측도 쉽게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게으른 하인이나 혹은 부모 손으로 관에 넘겨진 불효한 자식이 형장에서 곤장을 맞는 장면일 수도 있고, 신앙지상주의나 퀘이크 교도 혹은 그 밖의 이단자들이 돌팔매질을 당하며 추방당하는 장면일 수도 있다. 또는 방랑하는 인디언이 백인들이 만든 술에 취해 거리에서 주정하다가 매를 맞고 숲속으로 쫓겨가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지사의 누이 동생으로 성미가 고약한 미망인,
히빈스 노파와 같은 마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일 수도 있다. 아무튼 거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종교와 법률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 매우 엄숙했다. 종교와 법률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중의 기울을 잡을 땐 그 벌이 엄하든 유하든 머리가 수그러지는 법이다. 따라서 죄수가 처형장에서 구경꾼들에게 바랄 수 있는 동정심이란 싸늘한 시선이 고작이었다. 요즘 같으면 작고 가벼운 형벌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사형 못지않은 매우 엄숙한 위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어느 여름날 아침,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몇 명의 여자들이 잠시 후면 벌어질 처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 당시는 그다지 자신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패티코트나 파딩게일, 이것은 부인 보고의 스커트가 펼쳐지도록 속에 입었던 것이랍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네네. 따위를 입은 여자들이 조심성 없이 사람들 틈을 뒤집고 형을 집행하는 곳까지 마구 침입하는 것도 삼가지 않았다. 6, 7세대 후의 자손들에 비하면 영국 땅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란 그들 부녀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거친 기질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6, 7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어머니들이 나약한 것은 아니지만 창백하고 가냘픈 청순한 아름다움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감옥 주위에 서 있는 여인들은 사내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로부터 불과 반세기 이내의 여성들이었다. 즉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기질을 가진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조국인 영국의 쇠고기와 맥주가 도덕적 양심을 조금도 곁들이지 않아도 그대로 그녀들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 태양은 여자들의 넓은 어깨와 풍만한 가슴, 붉은 뺨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들은 먼 섬나라에서 왔지만 뉴 잉글랜드의 공기 속에서 조금도 창백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대화는 내용이나 음량으로 보아 매우 대담하고 우렁차서 오늘날 사람들이 듣는다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한 거치고 억세 보이는 50대 여인이 말을 던졌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교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으니 우리가 헤스트 프린 같은 여자를 다루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그년이 우리 5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높으신 어른들이 내린 판결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또 한 여자가 말했다. 사람들의 말로는 인자하신 딤즈데일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신답니다. 판사님들께서 신앙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인정이 많으셔. 아무리 생각해도 헤스트 프린의 이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었어야 하는데 그래야 뜨거운 맛이 뭔지도 알게 되고 말이야. 그녀는 가슴에 뭘 달았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브로치나 이교도들이 달고 다니는 장식으로 감추고는 뻔뻔스럽게 돌아다닐걸. 하지만 아무리 가슴에 단 것을 감추어도 마음속의 고통은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젊은 여자가 다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막았다. 가슴이든 이마든 낙인을 찍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여자는 우리 모두를 모욕했으니 죽어야 해요. 그런 년을 처벌할 법률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성경에도 법률책에도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도 판사님들은 처벌하지 않았으니 자기 딸이나 부인이 그런 못된 짓을 했을 때 매우 고맙겠군요. 사람들 속에서 재판관을 자처했던 가장 못생기고 냉정하게 생긴 여자가 빈정거렸다. 참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 교수대의 공부가 없다면 정숙해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너무들 하는군요. 좀 조용히들 해요. 감옥문의 열쇠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불인이 나타날 겁니다. 군중 속의 한 남자가 소리쳤다. 감옥문이 열리자 먼저 어둠 속에서 햇빛으로 뛰쳐나오듯이 나타난 것은 허리에 칼을 찬 위험있고 험상궂은 모습의 형리였다. 이 사나이의 표정에는 청교도의 엄중한 법률이 지닌 엄격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사나이의 임무야말로 법률을 죄인에게 잘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왼손에 지팡이를 든 채 오른손으로 젊은 여인의 어깨를 잡아채듯 이끌고 나왔다. 감옥문 가까이 오자 여인은 당당하게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겠다는 듯이 그 사나이를 밀치고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여인은 생후 3개월 정도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돌리고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두운 지하 감옥 안의 흐릿한 빛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아기 어머니인 젊은 여인은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장 먼저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이라기보다는 가슴에 술을 놓았거나 튼튼히 매단 어떤 표적을 감추기 위해서인 듯 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치욕거리인 아기를 감출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다시 아기를 팔에 안고는 뺨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고는 오만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앞가슴에는 빨간 천에 금실로 꼼꼼하게 둘레를 수놓은 A자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매우 화려하고 뛰어난 솜씨여서 지금 입고 있는 옷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식품 같이 보였다. 옷은 당시의 풍속에 걸맞은 것이었으나 A자만큼은 식민지의 사치 당속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넘을 정도로 화려했다. 젊은 여인은 키가 컸으며 용모는 나무랄 데 없이 수려했다. 유난히 풍성한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새하얀 피부, 단아한 이마와 반짝이는 눈동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도 남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상류 귀부인과 같은 자태는 그녀를 놀랍도록 기품있게 보이게 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섬세하고 청순한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당시는 무언가 접근할 수 없는 우아함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시대였다. 이 헤스트 퍼린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만큼 그녀가 귀부인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녀를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재난의 침울한 불행 속에 빠져서 분명히 어두운 표정을 갖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불행이나 치욕이 오히려 후광처럼 빛을 발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예리하고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녀가 괴로움과 아픔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 출감을 위해 옥중에서 만든 것으로 자유분방한 자기 의상대로 지어진 것이지만 화려한 그 옷이야말로 그녀의 현재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즉 모든 희망을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힘이 있었고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 생소해했다. 그녀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눈에는 무엇보다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것에 어떤 마력 같은 것이 작용하는 듯 그녀가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 떠나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 하나만은 그만이군. 한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내린 형벌을 비웃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데서 솜씨 자랑을 하다니 도리어 그 형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 같아요. 넓고 사납게 생긴 여자가 말했다. 그래, 헤스트의 옷을 멋진 몸매에서 확 벗겨버리고 화려하게 순화하던 주홍글씨 대신 내가 뮤머티즘으로 고생할 때 쓰던 흥급을 바꿔 달게 하자고. 그러면 썩 잘 어울릴 텐데. 그러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그녀가 저 글씨를 한 바늘씩 수놓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 사납게 생긴 형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자, 길을 비키시오. 왕의 명령이요.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이 멋진 옷차림을 볼 수 있도록 헤스트 퍼린을 세워놓을 테니 마음껏 구경하시오.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정의로운 매사추세츠주 식민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자, 가자 헤스트. 사람들에게 너희 그 주온 것을 마음껏 보게 하는 거야. 이윽고 사람들 사이에 길이 생겼다. 헤스트는 비웃는 표정을 한 사내들과 모질고 냉정한 여인네들이 무리지어 뒤를 따르는 가운데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광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일로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받게 된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재미있다는 듯 헤스트를 앞질러 달려갔다. 아이들은 그녀의 팔에 안긴 갓난 아기와 가슴에 붙은 글씨를 신기하듯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시에는 감옥에서 광장까지 거리먼 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재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꽤 먼 거리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녀의 태도는 꼿꼿했을망정 자기를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마치 자기 심장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발길에 짓밟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신기하고도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섭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은 고통을 겪는 자가 그것을 겪는 순간에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간이 흐른 뒤 마음속에 맺히는 번뇌로 말미암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스트 퍼리는 침착한 태도로 자기가 겪어야 할 고통의 길을 걸어 서쪽 귀퉁이에 있는 처형대에 다다랐다. 그것은 보스턴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교회당의 처마 밑에 세워져 있어서 마치 교회의 부속 건물처럼 보였다. 이 처형대는 사실 형벌장치의 일부로 이미 현대인에게는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 3세대 전만 해도 이 처형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단두대 못지않은 구실을 했다. 그것은 목에 칼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한 형틀의 단위였는데 고개를 숙일 수 없도록 만든 장치였다. 치욕을 줄이는 의도가 이 나무와 무쇠로 된 장치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죄인이 얼굴을 숨길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형벌보다도 끔찍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을 짓밟는 모욕인 것이다. 그러나 헤스트 퍼린의 경우는 잘못이야 어쨌든 간에 일정 시간 동안만 그 처형대 위에 서 있으면 되었다. 그래서 칼을 쓰거나 고개를 든 채 수갑 따위를 차지 않아도 되었다. 헤스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나무 층계로 올라갔다. 남자의 어깨 높이 정도가 되는 처형대에 서니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청교도들 가운데 만약 가톨릭 신자가 섞여 있었다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화가들이 그리고 싶어 했던 성모 마리아상을 연상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낳은 성모 마리아 말이다. 그러나 헤스트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모성 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으므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이 여인이 낳은 아기로 인해 세상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수치와 치욕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저 웃어넘길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이 헤스트 퍼린의 모습을 보면서 숙연한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소박한 감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녀에게 혹시 가혹한 사형 판결이 내려져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이 장면을 비웃고 싶어도 주지사나 판사, 장군, 목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발코니에 앉아서 처형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관직의 위엄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중과 더불어 있었으므로 판결은 더욱 엄정하고도 효과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군중들은 한층 더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고 멸시와 정오의 압박감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상황에서 여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모욕적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모질게 견디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엄숙한 관중의 태도보다는 자기를 비난하는 비웃음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두가 비웃음으로 시끌벅적하게 떠든다면 자기도 멸시의 시선으로 대꾸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마음의 압박으로 고함을 지르며 처형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당장 미쳐버릴 것 같은 충동에 시달렸다. 때때로 지금처럼 자신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 거칠고 작은 마을과는 다른 풍경이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얼굴을 찌푸린 얼굴들과는 다른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녀의 기억이 과거 속으로 활기차게 달려갔다. 별로 그럴싸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소녀 시절이나 학생 시절, 처녀 시절에 있었던 갖가지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난 중대한 일들과 뒤섞인 채 한꺼번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모두가 부질없는 연극과도 같았으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닌 듯했다. 아마도 현실의 잔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겨보려고 본능적으로 떠올렸던 추억거리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금 서 있는 이 처형대는 헤스트 프린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래 끌어왔던 인생의 발자취를 낱낱이 내다보게 하는 시점과도 같았다. 가련한 느낌을 주는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눈에는 영국의 고향 마을과 아버지의 옛집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잿빛의 낡은 집이었지만 유서 깊은 가문임을 알려주는 문장이 반쯤 지워진 채 남아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있는 아버지의 이마,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주름 깃 위에 멋진 수염을 날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하나의 얼굴은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삶의 지침이 되어주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친절하면서 조용하게 훈계하는 것을 잃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쁜 소녀의 빛나는 얼굴은 자신이 옛날에 들여다보던 어두운 거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다음에는 늙으수레한 한 남자가 조용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수많은 책을 읽느라 거슴츠레하고 약해진 시력, 흐릿한 램프에 비친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학자 타입의 고고한 사람. 그런데 그가 일단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볼 때는 이상한 힘을 발휘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은둔자처럼 지내는 이 사나이는 불구처럼 오른쪽 어깨보다 왼쪽이 약간 올라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어떤 화랑가였다. 어느 유럽의 도시, 비좁은 거리와 높고 우람한 건물들, 기묘한 건축 양식과 공공건물, 거기에는 그 불구의 학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물어져가는 벽에 낀 푸른 이끼처럼 곰팡내 나는 것에 기대어 사는 보잘것없는 생활이었을지라도 이런 숱한 장면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떠오른 것은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는 관중의 수많은 눈길이었다. 가슴에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주홍 글씨를 달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를 향해 주시하고 있는 저 많은 시설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마침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기 가슴에 달려있는 주홍 글씨를 내려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다. 이 아이와 주홍 글씨는 과연 현실인가? 그렇다. 이 두 가지만이 현실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환상이었다. 모두 사라지고 마는 그런 꿈이었다. 고백의 거부. 헤스트 프린은 어떤 한 인물로 인해 자기에게 퍼부어지는 비난의 눈초리로부터 겨우 해방될 수 있었다. 군중들 틈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토인 옷차림의 인디언도 거기에 서 있었으나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영국 식민지를 방문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닌지라 그녀의 주의를 끌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인디언과 동행인 듯한 백인 한 사람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명인과 야만인의 중간쯤 되는 이상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자그마한 몸짓에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숙이 패여 있었으나 노인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의 생김새는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듯한 지혜로움이 엿보였다. 정신의 수양 덕분에 육체도 그에 걸맞은 모습을 하고 있는 듯했다. 언뜻 보기에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은 것 같았으나 자기의 육체적 특징을 감추기 위해 애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올라가 있음을 그녀는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를 본 순간 헤스트 프린은 다시 한번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힘주어 끌어안았기 때문인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 남자는 그녀가 광장하기 도착하기 전부터 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내면을 보는 것에만 익숙해 있던 그는 처음에는 무심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마음속의 일에만 열중하여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고 있었다. 고통과 번민의 그림자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 마리의 뱀이 또아리를 털면서 그의 얼굴을 스치고 미끄러져 가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공포와 자제할 수 없는 격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그는 침착해지기 위해 애를 썼다. 곧 자신의 굳은 의지로 다시 안정을 찾았고 마음도 가라앉혔다. 그러나 헤스트 프린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려 허공에 대고 의미 없이 손짓을 하더니 그것을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점잖게 말했다.
실례입니다만 무슨 일로 저 여자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겁니까? 이 고장에 처음 오신 게로군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자에 대한 소문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저 여자는 딤저 데일이라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몹시 수치스럽고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저질렀답니다. 한 남자가 그가 동행하고 있는 인디언과 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지방에 처음입니다만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유랑생활을 했지요. 바다와 육지에서 많은 재난을 겪었고 남쪽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 인디언에게 이끌려 이리로 와서 이제야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의 이름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했나요? 틀림없나요? 저 여자의 죄는 무엇이고 왜 처형대에 서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황야에서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시다 부정을 저지르면 백주 대낮에 높으신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벌받는 이 나라에 마침내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소.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에 오신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처벌을 받게 된 저 여자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어느 학자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오랫동안 암스테르담에서 살다가 매사추세츠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을 먼저 보낸 후 뒷일을 정리하려고 아직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보스턴에서 2년 가까이 살도록 남편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만 나쁜 행세를 하고 말았답니다. 저런 그랬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남자가 학자였다면 미리 책에서 그런 것쯤은 읽어뒀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겨우 3, 4개월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문제랍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명판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자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여자가 입을 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답니다. 죄를 지은 남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도 이 슬픈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문제를 풀려면 그 학자가 나타나야 할 것 같군요. 인디언과 동행한 낯선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그렇죠. 아직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재판관들은 매사추세츠의 저 여자가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혹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타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남편도 바다의 고기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여 공정한 심판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원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녀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어서 처형대에서 3시간을 서 있게 한 다음 평생 동안 가슴에 치욕의 표시인 저 글씨를 달고 다녀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현명한 판결이군요. 그리고 저 여자는 묘비에 수치스러운 글씨가 새겨질 때까지 죄 짓는 자에 대해 산교훈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함께 죄를 지은 그 상대가 나란히 처형대에 서지 못한 일은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머지않아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하고 말고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던 낯선 남자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 남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동행한 인디언에게 뭐라고 속삭이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헤스트 프리는 계속 이 낯선 남자만을 뚫어지라 주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뚜렷이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주위의 사물들은 그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남자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면 더욱 두려웠을 것이다. 가슴에는 치욕의 상징인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고 불의의 씨앗인 아기를 안고 있지 않은가. 마치 축제라도 열린 양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가정의 난로 불빛이나 교회를 갈 때 여인들이 쓴 베일 밑에서나 볼 수 있는 얼굴을 뚜려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헤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거리 삼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으로 여겨졌으나 한편으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피처처럼 여기기도 했다. 그 낯선 남자를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속에 잠겨있던 헤스트 프리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데도 듣지 못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듣고 있는가, 헤스트 프린? 앞서 얘기했듯이 헤스트 프린이 서 있는 처형대 바로 뒤쪽은 교회였고 광장 쪽 발코니 형태의 관람석이 있었다.
지붕이 없는 그곳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리들이 모여서 공포문 등을 발표하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것에 벨링햄 지사가 지금 이 장면을 구경하러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모자에 검은 깃털을 꽂고 있었고 가장자리에 술을 넣은 외투를 입고 그 안에 우단으로 된 상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인생의 갖은 희노애락을 겪은 흔적처럼 보였고 이 사회를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임자로 여겨질 만큼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그의 모습에서는 젊은이의 혈기나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오랫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엿보였으며 엄격하고 조절된 인간의 힘과 중후한 노인의 위엄이 느껴졌다. 이 통치자를 애워싼 저명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근엄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부합된다고 여겼던 시대의 유물이었다. 실상 그들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현명했으며 선량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여인을 심판하고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무능했다. 그러므로 사실 헤스트 프린이 얼굴을 돌리고 있는 방향에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현인들보다 더 무능한 사람들을 그 수요만큼 세상에서 골라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한 줄기 동정의 빛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군중들의 마음임을 그녀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발코니 쪽을 바라볼 때 그녀는 더욱 파리해져서 떨고 있었다. 그녀를 부른 것은 유명한 목사인 존 윌슨이었다. 그는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목사로 당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훌륭한 학자였으며 부드럽고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의 다정하고 친절한 성격은 그의 지성보다 세련되지 못해서인지 실상은 자랑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했다. 모자 밑으로 이 목사의 밤백 머리카락이 보였다. 서재의 램프 불빛에 익숙해져 있던 눈이 햇빛을 받게 되자 헤스트가 안고 있는 아기의 눈처럼 깜빡거렸다. 그의 모습은 낡은 설교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상화 같았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자리에 나서서 인간의 죄와 고뇌에 대해 들먹일 하등의 이유가 전혀 있어 보이지 않았다. 헤스트 프린이여, 여기 있는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그대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지금껏 이분과 의논을 했어.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얼굴이 창백한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위정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곳에서 그대가 저지른 죄에 대해 깨우쳐 주기를 이분에게 권유했어.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대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대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대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그대가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고백하도록 할 것이요. 그러나 이분은 내 의견에 반대했어. 이렇게 많은 군중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라고 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여자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압박시킨다고 했어. 그러나 사실 내가 이분을 설복시키려고 애쓴 것처럼 사람이 수치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것이지 그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데 있다고는 생각지 않소. 딤즈데일 목사님, 다시 묻겠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이 불쌍한 죄인의 영혼을 다룰 사람으로 나와 당신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오? 이 말을 듣고 발코니에 앉아있던 위험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벨링햄 지사가 이런 분위기를 다스리는 듯이 매우 정중한 태도로 딤즈데일 목사를 향해 말했다. 딤즈데일 목사님, 이 가련한 여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여자를 설득하여 회개시키고 또 그 증거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지사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일제히 딤즈데일 목사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 딤즈데일은 젊은 목사로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후 당시 황무지였던 미국의 신학문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이었다. 그의 열렬한 웅변과 뜨거운 신앙심은 목사로서의 그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했고 용모 또한 수려했다. 환하고 투명한 이마, 우수에 잠긴 듯한 커다란 갈색 눈, 꼭 다물지 않으면 언제나 떨고 있는 듯이 보이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입은 물론이고 굳은 의지력과 풍부한 재능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타고난 훌륭한 재주와 학자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안하고 겁을 집어먹은 듯이 보였다. 마치 인생의 길을 잃고 포류하는 듯 했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만 마음이 놓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목사의 직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늘진 오솔길을 홀로 걸었으며 소박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 태도를 지녔다. 그러다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 앞에 서서 영롱하고 투명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천사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 윌슨 목사와 지사는 비록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신성한 여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 대중 앞에서 이 젊은 목사에게 명령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젊은 목사는 금세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입술까지 바싹 말라붙는 듯 했다. 저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여인의 영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지사의 말씀처럼 저 여인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을 고백하도록 타일러 보십시오. 윌슨 목사가 말했다. 딤즈데일 목사는 기도를 하듯이 약간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발코니 앞으로 몸을 내밀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헤스터 프리니어, 지금까지 윌슨 목사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 나의 책임도 익히 알고 있겠지요. 당신 마음에 비로소 평화를 느끼고 이 지상에서 그대가 받는 형벌이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 당신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을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시오. 그 남자에 대한 잘못된 동정이나 연민으로 침묵을 지킨다면 곤란하오. 설령 그 남자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서야 한다 해도 평생을 두고 죄를 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이오. 당신의 침묵이 그 남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오. 그것은 그 남자로 하여금 죄는 물론이고 위선을 더하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오. 헤스터,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수치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소. 그대 가슴 속의 죄악과 가슴 밖의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이오. 당신의 입에는 쓴 잔일지 모르나 그 남자에게는 유익한 술잔이오. 그 술잔을 그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마시오. 젊은 목사는 떨리지만 풍부한 성량으로 엄숙하게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감동시켜 모두가 한마음이 되도록 하였다. 헤스터의 품에 안긴 아기까지 또 그 영향을 받은 듯 딤즈데일 목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조그만 두 팔을 흔들었다. 또한 목사의 말이 어찌나 힘있게 들렸던지 헤스터 프린이 그 이름을 밝히던가 아니면 죄를 지은 남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가 간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수영대까지 스스로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은 천천히 고개를 내줬다. 그러자 윌슨 목사가 말했다. 그대여, 하나님의 자비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목사는 조금 전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저 갓난 아기도 목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들은 충고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 같지 않소. 어서 남자의 이름을 말하시오.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남자에서 그 가슴에서 좋은 글씨를 떼어낼 수도 있단 말이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녀는 윌슨 목사가 아닌 젊은 목사의 고뇌에 찬 깊은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너무도 뚜렷하게 깊이 찍힌 낙인이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분의 고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라! 군중 속에서 날카롭고 냉엄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 말해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어라.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하늘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영원히 몰라도 용서받을 겁니다. 헤스터 프린은 시체처럼 창백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좀 전에 외쳤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끝내 말하지 않겠군요. 여자들 특유의 저 놀라운 관대함. 딤즈데일 목사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며 자기 자리로 한 발짝 물러섰다.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파악한 윌슨 목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설교를 청중을 향해 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온 글씨에 대한 의미를 1시간 이상이나 논하면서 죄에 대해 자세히 토로했다. 그리하여 군중들은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공포감에 휩싸였다. 마치 주홍색이 지옥의 up화에서 가져온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는 동안 헤스터 프린은 관심도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서 있었다. 이날 그녀는 인간으로서 참아낼 수 있는 고통을 온 힘을 다해 참고 있는 듯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쉽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성격의 여자가 아니었기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그녀의 정신은 무감각과 뻔뻔스러움으로 밖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동물적인 기능이 전부였다. 이런 가운데 헛된 것이기는 하나 우레같은 목소리로 쏟아내는 설교가 사정없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녀의 고행이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아이가 찢어질 듯한 목청으로 크게 울어댔다. 그러나 헤스트는 기계적으로 아이를 달랠 뿐 조금도 가여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다시 사라져 갔다. 감옥 문으로 다시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 주홍 글씨가 감옥 안의 어두운 복도에서 무시무시하게 밝은 빛을 발하더라고 했다. 만남.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헤스트 프리는 극도로 신경이 흥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꾸준한 감시가 필요했는데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치광이가 되어 가엾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어서도 흥분이 가라앉을 기색 없이 더욱 심해져 아무리 꾸짖으면서 벌을 주겠노라고 위협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간수장인 브레키드는 의사를 부르기로 했다. 간수의 말에 의하면 그 의사는 기독교식 인술에도 능하고 산에서 자라는 약초와 관련된 토인들의 의료법에도 정통하다고 했다. 사실 헤스트보다도 아이가 전문 의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엄마의 몸 전체에 흐르는 혼란과 고통의 절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하루 종일 겪은 숱한 고통을 몸뚱이로 강렬하게 느끼는 듯 몸을 강렬하게 뒤틀면서 몸부림쳤다. 이윽고 간수를 따라 어두컴컴한 감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아까 낮에 군중들 사이에서 보았던 헤스트 프린의 관심을 끌었던 이상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이 남자가 감방에 들어온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디언 추장들과 관리들이 자신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는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 자청했던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저 칠링위드였다. 남자를 감방으로 안내한 간수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 감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아이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헤스트가 갑자기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나 혼자서 환자를 만나면 안 될까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내게 맡기십시오. 감방 안은 금방 조용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선생님은 훌륭한 명의로 모시겠습니다. 저 여자는 무엇에 씌운 것 같습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그 악마를 내쫓을 수만 있다면. 브레키드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낯선 남자는 자칭 의사라고 하며 감방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 의사 특유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군중들 속에서 헤스트 프린이 계속 이 남자를 주시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여겨졌다. 잠시 뒤 간수가 나가고 그들 둘이 남았을 때도 그 남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자는 여자보다도 먼저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 손술의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나서 옷 밑에서 가죽 가방을 꺼내어 열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의약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꺼내어 컵에 넣고 적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금술을 배웠고 근 1년 동안 약효의 효능에 밝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의학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사가 되었소. 자, 여기 이 약을 먹이시오.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니지 않소. 내 얼굴이나 목소리도 알 리 없고 생김새도 결코 내 아이는 아니오. 그러니 이 약을 당신 손으로 먹이도록 하시오. 헤스트는 그가 내미는 약을 뿌리쳤다. 그리고 뚫어질 듯이 쏘아보는 눈초리로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안갚음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조그맣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로군. 이 불쌍한 녀석을 해친다고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 것 같소? 이 애가 설령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약을 줄 순 없을 거요. 남자는 그녀를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한 말투로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헤스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혼란스러워하자 남자는 얼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는 직접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 약은 정말 효과가 좋은지 아이가 금세 잠잠해졌다. 의사라고 하면서 떠든 호언장담이 증명된 셈이었다.
아이는 신음소리를 멈췄고 괴로워하는 고통 속에서 해방된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고통이 멈춘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고요히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다. 남자는 의사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손으로 이젠 아이의 엄마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세히 맥을 짚어보고 나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그의 태도는 그녀에게 상당히 낯익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였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알았다는 듯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다. 나는 망각의 약이나 모든 실험을 잊게 하는 아편 같은 약은 모르지만 황야에 있을 때 새로운 비법을 많이 배웠어. 이것도 그 중 하나인데 페르셀서스, 스위스의 연금술사랍니다. 페르셀서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나의 학문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처방이여. 자, 마셔보시오. 괴로움을 없애려면 죄 없는 양심이 그래도 낫겠지만 그런 양심을 구할 수가 없으니 하지만 이것으로도 거세게 들끓는 마음의 격정점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요. 남자가 컵을 내미자 그녀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이 남자의 진심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깊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죽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렸어요. 나 같은 여자가 기도를 드렸다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컵 속에 독약이라도 들었다면 제가 이걸 마시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생각을 돌이켜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입술이 닫고 있어요. 아무 말 말고 어서 마시기나 해요. 남자는 침착하고 냉정한 어투로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그토록 속이 좁은 남자인 줄 아는 거요? 설령 복수를 하고 싶다 해도 당신을 살려두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소? 우선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서 그런 다음 당신의 가슴에서 치욕의 상징인 글씨가 언제까지나 불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소?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집게 손가락을 주홍 글씨에 갖다 댔다. 그러자 그 글씨가 불타올라 헤스터의 가슴 속을 온통 태우는 것만 같았다. 사나이는 헤스터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놀라는 것을 보고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당신은 더욱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에 남편이라고 불렸던 남자 앞에서 그리고 저 아이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살란 말이요. 자, 더 오래오래 살기 위해 이 약을 먹도록 해요. 헤스터 프리는 더 이상 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뜻 컵을 들어 마신 다음 그가 얘기하는 대로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남자는 방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의자를 끌어당겨 여자의 옆에 앉았다. 그러자 헤스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러한 헤스터의 행동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남자가 베풀지 않을 수 없었던 세련된 잔인성에서 기인된 두려움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 남자는 이미 이를 과시할 대로 과시한 게 분명하지 않은가. 게다가 헤스터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마음에 받은 남자이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녀와 대결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헤스터,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낮에 보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처형대 위에 왜 서게 되었는지 따위는 묻고 싶지 않소. 그런 거야 다 뻔한 일이 아니겠소? 나는 어리석었고 당신은 나약했던 탓이오. 나는 언제나 사색에 빠져 있었고 허기진 갈증을 채우려고 지식을 찾아 헐떡였어. 그래서 좋은 시절을 다 허비하고 만 거요. 이런 내가 당신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인 나는 지식을 기만해왔어. 사람들은 모두 나를 현명하다고 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어야 했어. 저 어둡고 쓸쓸한 숲을 빠져나와 이 기독 교도들의 식민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이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서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아니, 우리들이 서로 하나로 맺어져서 부부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교회당의 청계를 밟고 내려오는 순간 벌써 우리의 앞 저쪽에 불타고 있는 주홍 글씨를 분명히 보았어야 했다는 말이요. 당신은 잘 알다시피 비로소 참다 못한 헤스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슬픔에 젖어 있기는 했지만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마지막 말만큼은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동안 당신에게 솔직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애정이 없었어요. 물론 나는 당신에게 애정이 있는 척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옳은 얘기야. 하지만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소.
그때까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나는 세상에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은 거대한 저택처럼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쓸쓸하고 온기 하나 없는 폐허에 버려져 있었어. 하지만 나도 따뜻한 불을 지피고 싶었어. 비록 늙고 추한 불구의 몸이지만 세상에 널려있는 그 조그만 행복을 나도 움켜쥘 수 있으리라고 여겼었어. 한 조각 물거품밖에 안 되는 꿈인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가슴속 가장 따뜻한 방으로 끌어들여 나의 온기로 뜨거움으로 품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헤스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꽃봉오리같이 젊고 아름다운 당신을 늙은 내가 유혹하여 처음부터 부자연스럽고 거짓된 관계를 가졌으니 나도 잘못한 것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껏 인생을 나쁘게 산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 나의 흉계나 복수 따위는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둘은 어느 쪽도 기울지 않게 균형을 이루었어. 그런데 헤스트, 우리들에게 그토록 못할 짓을 한 녀석은 도대체 누구요? 지금 살아있어? 그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물어도 그것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헤스트 프리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겠다고? 정말이요? 그러나 헤스트, 이 세상의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것이든 간에 그것을 밝히고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요. 당신은 비밀을 밝히려고 몰려드는 군중으로부터 또는 목사나 재판관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었겠지. 오늘 그들이 처형대회에서 그 비밀의 인물과 함께 세워놓고자 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어. 나는 책에서 진실을 찾아내듯 연금술로 금을 찾아냈던 것처럼 꼭 그 사나이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오. 그 사내를 알아내어 부들부들 떨게 할 자신이 있어.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떨려올 테지. 아무튼 두고 보. 내 그 녀석을 찾아내고 말 테니. 그의 눈이 갑자기 이글거리며 타오르자 헤스터 프리는 당장이라도 그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릴까 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른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 당신은 그 사내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그는 머지않아 내 밥이 될 것이요. 남자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어투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는 당신처럼 가슴에 글씨를 달고 다니지 않겠지만 나는 그를 발견할 수 있어. 그놈의 가슴에 새겨진 글씨를 꼭 보고야 말 것이요. 하지만 그를 위한 걱정 따위는 하지 마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내가 방해한다든가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 그 이름을 밝혀내어 어떤 법률에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이요. 또한 그의 생명을 해치는 어떤 나쁜 일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요. 나는 손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혹시 그가 지체 높은 인간이라 해도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요. 그를 살려두는 편이 낫겠지. 명예의 안락함 속에 그냥 숨어 살 수 있다면 어쨌든 그는 내 손안에 있을 테니까. 그동안 내 아내였던 당신과 한 가지 약속할 것이 있어. 당신이 사랑하는 그와 비밀을 지키듯이 내 비밀도 지켜주시오. 여기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누구에게도 내가 전 남편이었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이 도시 어느 한 모퉁이에 발을 붙이고 살겠어. 다른 어디를 가도 방랑객 신세라서 고립된 인간에 불과할 테니까. 하지만 이곳은 나하고 인연이 깊은 한 여자와 한 아이가 있어. 그 관계가 사랑이든 미움이든 또는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간에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소. 헤스트 프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이 아끼는 그 사람 또한 내 것이요. 내가 있는 곳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이고 또 그가 있는 곳이기도 하오. 그러니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라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하는 약속들이 두렵기만 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길 바라세요?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또 나를 당장 버리지도 않는 거죠? 그건 배신당한 남편에게 따라붙는 불명예가 싫어서일 거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나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남편은 이미 저 세상에 가버려 아무런 소식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돼요. 말이나 태도나 표정으로도 날 아는 체 하지 마시오. 특히 그자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의 명성이나 지위, 목숨 모두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켰듯이 당신의 비밀도 지키겠어요. 다짐하시오. 마치 명령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로즈 칠링 위드로 불리게 될 이 남자가 다시 덧붙였다. 자, 그럼 프린 부인, 이제부터 당신을 혼자 있게 해주겠어. 이 어린아이와 주홍 글씨만 남도록 말이야. 아 참, 당신에 대한 판결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 글씨를 달게 되어 있는 거요? 혹시 무서운 꿈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리게 될까봐 겁나지 않소? 헤스트는 남자의 표정에 당황하면서 물었다. 왜 당신은 나를 보고 그렇게 웃고 있죠? 당신은 마을 근처 숲속에 산다는 그 악마인가요? 당신은 나를 속여 나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넣으려고 나와 약속을 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의 영혼을 파괴시킬 생각은 결코 없소. 남자는 다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